중국은 지금도 미국의 목줄을 잡고 있어요. 그게 없으면 항공기든 미사일이든 못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 전쟁에서 가만히 보면 승자는 중국이에요. 미국이 군대를 다 이끌고 미국이 가진 모든 군대를 이끌고 중국에 가서 쳐들어가잖아요. 그럼 일방적으로 미국 깨지고 맙니다. 항공모함 뭐 11척을 다 가지고 가고 온갖 거 다 들고 가도요. 중국한테 깨진다. 깨집니다. 100이면 100, 미국이 질 것이다. 항공모함은 20세기 전력이에요. 21세기는 미사일 시대거든요. 네. 그러니까 항공기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미사일이에요. 항공모함은 극초음속 미사일 한 방만 맞아도 갑판에 뜨지도 못해요. 70대에 있는 비행기가 뜨지도 못해요. 옛날 같은 미국이 압도적이니까 항공모함 11척 가지고 전 세계 다 끌고 모아가 하면은 웬만한 나라 부술 수 있죠. 네. 그런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 주셨던 여러 견해들을 좀 종합해 보면 어쨌든 서방이 러시아를 침공한 것이고, 그러면 이제 러시아는 끝까지 싸우는 것이다, 절대 뚫리면 안 된다 하는 그런 전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미국은요? 제가 미국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미국은 사실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듯이 푸틴과 친하다. 요 정도. 트럼프가 트럼프가 푸틴과 좀 친하게 지내고 있고, 그런 관점에서 오히려 젤렌스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를 도와주지 않음으로써 결과적으로는 러시아가 승리하게 그냥 도와주는 격이고, 근데 대신 트럼프 입장에서, 미국 입장에서 이걸 통해 취할 수 있는 무언가는 있는 것이다. 예를 들면 뭐 북극 항로 비즈니스라든가 뭐 그런 관점에서 트럼프 입장에서는 젤렌스키에 대한 도움,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멈추는 게 아닌가 하는 해석도 할 수 있겠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푸틴하고 트럼프의 친소 관계는 뭐 우리가 알고 있죠. 다 알고 있지만 그게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 증거는 좀 없고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럴 수 있는데, 이제 트럼프라는 개인을 보면은 트럼프가 빌리언웨어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뭐 개인적인 호사를 위하면은 대통령 안 하는 게 훨씬 편해요. 민주당에 기부하고 공화당에 기부하면 자기 이권을 받아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살 수 있는데 나가가지고 지금 정치하는 8년 이상을 계속 욕먹어가면서 하잖아요. 암살도 하고 탄핵도 하고 재판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과정에서 지난 8년여가 2016년부터 대선을 했고 한 14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거의 10년 동안의 정치적인 인생에서 굉장히 일관된 이야기를 했어요. 글로벌리스트들을 계속 미국에 필요 없는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우리 국력을 소모한다. 그러면은 내가 차라리 그 일극을 안 하겠다. 다극을 해서 그냥 잘 살겠다. 미국 국민들한테 이익을 주는 게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일관되게 했거든요. 그걸 실행을 하다가 시행착오가 있든지 잘못되든지 이런 건 있을 수 있어도 정책을 바꾼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푸틴과 친소 관계보다는 이 전쟁에서 빠지는 거죠. 이 전쟁은 영국에서 시작하는 금융 카르텔이 계속 자기네들 이득을 취하해서 우리 군을 이용해서 이야기하는 거고, 우리를 경찰로 내세워가지고 쓸데없는 데 싸움에 말려들기만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푸틴과 친소 관계보다는 트럼프는 자기 나라를 부유하게 하겠다는 진정을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되는 것이고, 그게 뭐 관세가 됐든 뭐가 됐든 우리가 보면 어리석을지도 모르지만은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쨌든 리쇼어링을 해서 비즈니스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딱 자기가 대통령이 돼 보니까 그 사이에 유럽은 거의 망했거든요. 공장들이 고비용 구조가 내가 다 뜯어 옮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우리한테 하라는 거고, 관세를 매기는 것도 관세를 해가지고 수출 뭐 이런 것보다 수입보다는 그냥 공장 뜯어 와라 이런 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관세를 어디 매깁니까? 한국, 일본, 독일한테 매기거든요. 독일 쪽이 더 많아요. 관세 비율이. 더 경쟁을 많이 하는 데고, 한국, 일본은 약간 보완적인 관계죠. 이렇게 막 때리는 것은 그 공장 중에 일부라도 뜯어와라는 그겁니다. 기본적으로 그게 생각이 성공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은 이제 그렇게 가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제 그 미국의 상대는 중국이거든요. 중국하고 뭐 전쟁을 해서 이런 것보다는 같이 중국하고 지금 공생 관계에 있는데
어쨌든 그게 너무 말려가지고 중국이 채권도 가지고 있고 수출도 하고 이러니까 이제 중국하고 일정 부분 딜을 해서 약간씩 이제 소위 말해서 너무 불리한 관계를 안 만들겠다 이런 책략이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하는 이상한 언사에 초점 보지 마시고 그 사람이 한 행동이나 결과에 초점을 맞춰서 보셔야지 조금 더 정확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도 한번 볼게요. 그냥 이 지정학적인 움직임을 여러 각도로 좀 봐야 되는데 미국 입장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국익을 위해서는 전쟁을 더 안 벌이는 게 좋아요. 추가적인 젤렌스키의 뭐 우크라이나에 지원 안 해주는 게 좋아요. 그러면 그 부분은 좀 이해합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이 뭐 3자 역학구도상에서 봤을 때는 그것만 보면 가장 좋아할 사람은 러시아네요. 러시아라는 나라가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여기서는 웃을 수 있는 나라는 러시아인 거고 러시아는 이제 뭐 경제 부국을 위해서 이제 또 움직일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근데 또 여기서 한 가지만 또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러시아가 갖고 있는 자원이나 뭐 경제력이나 군사력 상당하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동안에 미국과 유로피언 국가들이 대리전의 형태로 러시아에게 공격을 해왔는데 그렇게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소위 푸틴의 뒷배 뭐 이렇게 표현하죠. 그런 배경에는 중국이 있었던 게 아닌가 예, 그렇습니다. 하는 견해를 뭐 우리는 지울 수 없거든요. 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먼저 질문을 드리고 그다음 이어서 또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중국이 역할을 많이 했죠. 네. 특히 이제 중국이 직접 무기를 주진 않았지만 부품을 많이 줬거든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부품을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지금도 미국의 목줄을 잡고 있어요. 히토류 중에서 그 민수용 히토류는 뭐 6개월간 이렇게 해제를 했어요. 딜하는 과정에서 군수용은 주지 않았습니다. 그게 없으면 항공기든 미사일이든 못 만들어요. 지금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지원을 중단하게 된 배경 중에 하나가 못 만들어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가 미국의 방위 산업이라는 게 대부분 전 세계 150개국이 아웃소싱을 해서 만들거든요. 그게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메이크 센스한데 실제로 이제 이 안보 문제에서 블락 간의 문제가 터졌을 때는 목줄이 잡힐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게 완전히 노출돼 버린 거죠. 그래서 중국에서 안 주면 못 만드는 무기가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에서 가만히 보면 승자는 중국이에요. 결론적으로. 그렇죠. 어쨌든 자기 그걸 과시했고 그래서 결국은 중국하고 미국하고 뭐 엄청나게 100%하고 엉뚱한 소리 하지만 결국 딜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왜 그런가? 미국이 중국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제 트럼프는 미국 국민들한테 중국한테 굉장히 할 만큼 한 걸로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트럼프는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 한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를 흔들어 놓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는데 실제로 이제 핵심은 뭔가 그러니까 이 전쟁에서 이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를 본래 떼고 싶어 했거든요. 떼고 싶어 했는데 이 전쟁을 하면서 너무 가까워졌어요. 그래서 단기간에 떨어질 수는 없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살아가다가 다시 무슨 분쟁이 생길 때가 있으면 그 약점을 파고들어 할 수는 있지만은 지금 현재로는 지금 러시아든 중국이든 러시아 다음에 중국이라 생각을 하거든요. 이란도 마찬가지고 북한도 마찬가지고 저항의 축이라 했던 사람들을 그냥 두고 있지는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위기가 있기 때문에 이걸 떼기가 힘든 거죠. 그래서 이거 한동안 시간이 지나서 이제 긴장이 완화되고 한 세월 지나서 환경이 바뀌고 중국의 이해관계가 조금 더 서방하고 맞아떨어지고 이런 관계에서 뭐 어떻게 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는 상당히 힘들죠. 그리고 러시아는 그 자체로 엄청나게 부유한 나라가 될 수는 없어요. 인력에 제한이 있고 노동력에 제한이 있고 개발도 자원은 많이 있지만 개발하려면 자금이 필요하고 하니까 결국은 투자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미국하고 맞아떨어져 가죠. 영국이나 이 유럽은 러시아를 주유소나 자원으로 생각하지만은 미국은 제조업을 좀 하기 때문에
제조업을 이제 어차피 이제 트럼프는 제조업을 리쇼링 할 생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자원은 인풋 그러니까 투입 요소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영국하고 다른 거죠. 영국은 그것을 그 콜레터럴로 잡으려는 것이고 그래야 발행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영국이 제조업 국가다 그러면은 그 원료 사가지고 자기가 또 효과적으로 만들면 되는 건데 이제 그게 아닌 거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이 자원이 반드시 있어야지 자기가 계속 금융업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약간 다르죠. 네. 딱 약간 이해관계가 다릅니다. 자세히 보면. 좋습니다. 이 중국과 러시아가 긴밀해지고 있다 이렇게 평가해 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둘의 끈이 뭐 끊이지 않을 수 있다. 그러면 저는 이제 산식을 이렇게 가져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 입장에서 러우 전쟁을 뭐 우크라이나에게 지원을 해주는 것은 또 더 큰 전쟁 혹은 이게 지금은 대리전이지만 러우 전쟁은 대리전이지만 미중 전쟁으로 격화될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하나로 두고 있다고 했을 때 러우 전쟁에 더 추가적인 지원을 해주면 안 된다. 왜냐하면 어쨌든 이 대만이라는 나라에서 봤을 때 대만의 독립은 대만 스스로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대만의 독립 여부, 독립선언 여부에 따라서 당연히 미중 간의 격돌은 가능해지고 그러면 대만 해협에서 긴장감이 고조될 거라고 했을 때 러우 전쟁을 지속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그게 또 트럼프 입장에서 실리도 될 수 있지 않을까. 앞으로 벌어질 수 있을 미중 간의 긴장감, 대만 해협을 놓고 하는 미중 간의 긴장감을 준비하기 위해서라도 러우 전쟁을 종식시키는 게 맞다고 판단하는 게 아닐까 하는 추측도 해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것은 이제 표면적으로는 분명합니다. 네, 표면적으로는 그 미 국방장관 피트 헥세스가 그 싱가포르에 있는 샹글릴라 회의에서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중국하고 대만하고 싸우고 있으면 아시아나들이 가가지고 대만을 도와야 된다. 한국하고 일본이죠, 그게. 그렇죠. 네, 네. 그렇게 하고 물론 필리핀은 지금 그 미국의 어째 보면 그 항모처럼 돼 있는데 필리핀은 판단을 잘 못하는 것이고요. 어쨌든 뭐 그거는 필리핀 그 마르코스가 뭐 자기 아버지 때부터 그런 경향을 보였기 때문에 약간 특이하다고 볼 수 있죠. 필리핀은 뭐 오래전부터 미국의 식민지였다가 메가드가 하기도 하고 나름대로 이제 또 필리핀은 자기를 아시아 나라로 안 봐요. 유럽의 후손이라고 봐요. 그 사람들 자체가 네. 대략 그런 좀 차이가 좀 있죠. 문화적인 차이가 있고 이제 일본, 한국하고는 완전히 다른데 문제는 대만에서 독립을 하자는 민진당이나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힘을 얻을까. 실제로는 그게 다 미국에서 하는 이야기고요. 실제로는 뭐 물론 그렇게 왔다 갔다 하고 민진당이 계속 적집권을 하기는 하지만은 비즈니스 관계가 원체 얽혀 있거든요. 그래서 아시아 쪽에 와서는 전쟁을 일으키기가 되게 힘들어요. 유럽은 오랫동안 전쟁을 하고 서로 땅이 붙어 있어서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데 아시아는 중국이 크게 차지하고 나머지 다 섬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중국의 전력을 투사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렇게 이야기만 하지 실제로 가능성이 되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정확하게 군사력으로 따지면 만약에 미국이 군대를 다 이끌고 미국이 가진 모든 군대를 이끌고 중국에 가서 쳐들어가잖아요. 그럼 일방적으로 미국이 깨지고 맙니다. 예, 미국의 군사력 형편없어요. 미국이 대만 해협에 군대를 가지고 간다. 항공모함 뭐 11척을 다 가지고 가고 온갖 거 다 들고 가도요. 중국한테 깨진다. 깨집니다. 중국이 들어가면 미국한테 깨지겠죠. 중국이 미국으로 가면은 그쪽 진지로 가니까 말씀하시는 거죠? 다른 나라들은 그 전력 투사할 전력이 거의 없어요. 네. 그런데 왜 그러면 항공모함을 3척이나 네. 중국은 건설했느냐 하면은 자기 피해를 막기 위해서 조금 더 앞에서 막으려고. 네. 어차피 미국이 다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괌이나 이런데 뭐 일본이 다 미국 그 중국을 위한 기지거든요. 네. 사실상 뭐 우리한테 본래는 유엔서 후방 기지로 한반도에 문제가 생기면
추진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네. 사실상 거기 일본에 있는 전력들이 대부분 중국을 겨냥한 전력이라 보고 우리 평택에 있는 미군 기지도 목적이 사실상 중국에 상당히 비중을 두고 있는 거죠. 우리 이제 개념상으로는 한반도의 문제를 한미연합사를 지원하기 위한 전력으로 돼 있지만은 네. 그래서 이제 큰 그림으로 이렇게 보시면은 미국과 중국 간에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은 별로 없고요. 만약에 한다면은 한국이나 일본을 대리로 시켜서 전쟁을 하지 그냥 하기는 힘들죠. 그런데 한국, 일본 암만 합쳐봐야 중국하고 덩치가 좀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속 가능한 전쟁을 못한 데다가 북한도 있고 러시아도 옆에 붙어 있으니까 네. 이게 미국이 와서 할 수 있는 데가 별로 안 되죠. 전력은 굉장히 집중해 있고 하지만은 일본이나 우리 한국이 중국만큼 지속을 오래 할 수는 없거든요. 우리가 북한하고 한국이 전쟁을 하는 경우는 우리가 더 오래 지속할 가능성이 좀 있지만은 그래도 바다가 열려 있고 뭐 해외에서 들어올 수 있으니까 네. 그렇지만은 이제 중국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중국은 덩치가 원체 크니까 그래서 그 계산은 미중 간의 직접 전쟁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해봐야 항상 아마 시뮬레이션 하면 100이면 100 다 미국이 질 겁니다. 100이면 100 네. 미국이 질 것이다. 미국 항공모함 11척이라고 했잖아요. 네. 11척이 중국한테 대만 해협으로 진입하면 다 깨진다라는 말씀. 그것은 아마도 이제 교수님의 진단도 있으시겠지만 미국 뭐 해군 스스로도 그런 진단을 하고 있지 않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쉽게 공개하지는 않겠지만은 네네. 후티 반군한테 밀려가지고 항공모함이 다 갔잖아요. 네. 항공모함은 20세기 전력이에요. 21세기는 미사일 시대거든요. 네. 그러니까 항공기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미사일이에요. 이번에 이스라엘 이란전도 이란은 미사일 쏜 것밖에 없잖아요. 네. 이란하고 미사일하고 드론하고 했는데 미사일이 정확하니까 그 이스라엘에 있던 그 우수한 방공망이 그게 다 미국 방공망이에요. 네. 거기에 이번에 갔을 때 사드가 97발 쏘았거든요. 네. 엄청난 걸 쏜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구축함들이 영국 구축함, 미국 구축함들이 이지스함들이 계속 요격을 했어요. 그런데도 이스라엘이 그냥 풍지박살났잖아요. 네. 다 깨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미 이 시대 자체가 달라진 거예요. 그리고 그 특히 그 이란 핵시설 폭격하려고 벙커바스터를 가지고 뭐 B2 바모가 이렇게 와서 했잖아요. 36시간 비행해가지고 러시아하고 중국 웃어요. 러시아에는 10분이면 해결되거든요. 네. 36시간 올게 뭐가 있어요. 초급 청소 미사일 10분이면 해결되는데 그러니까 되게 후진 전력까지 우리나라 현무보다 못한 전력을 가지고 쇼를 한 거예요. 우리나라 현무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비밀이라서 그런 걸로 들어도 그것보다는 낫거든요. 물론 우리 전략 폭격기가 없고 뭐 네. 미사일 이제 지대지 미사일이긴 하지만은 네. 그까지 날아가려면 좀 힘들고 하지만은 약간 맥락은 다르지만은 그러니까 미국이 가진 전력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달리 굉장히 후지다. 항공모함은 극초음속 미사일 한 방만 맞아도 갑판에 뜨지도 못해요. 70대에 있는 비행기가 뜨지도 못해요. 네. 그 실제로 후티 반군한테 가다가 그 얼마나 웃었으면 비행기가 떨어지기도 하고 뭐 자기 그 프렌들리 파이어 우군 폭격에 두 대나 날아가고 상상도 못할 그 창피를 당하고 네. 그래서 후티가 항복했다 선언하고 도망갔거든요. 네. 그 군사력을 아는 사람들 웃기는 거죠. 미국이 패배한 겁니다. 네. 그리고 후티는 계속 지금도 때리고 있잖아요. 네. 홍해 쪽으로 가는데 이스라엘에 가는 것은 다 막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거기 승리한 거죠. 뭐 어떻게 보면 그래서 전력 자체가 미국은 옛날 전력을 가지고 안이하게 하고 있다가 이게 중국이나 중국 이번에 이란은 극초음속 미사일 보셨으면 알겠지만은 이제 그것도 이란이 가지고 있는 무기 중에서 가장 좋은 게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나 러시아하고 붙으면 사실상 안 되죠. 그러나 중국이나 러시아는 전력을 투사할 수 있는 전력이 아니에요. 자기가 방어만 하는 거지. 방어죠. 예, 그래서 이제 옛날 같은 미국이 압도적이니까 항공모함 11척 가지고 전 세계 다 끌고 모아가 하면은 웬만한 나라 부술 수 있죠. 네. 그런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그 질문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교수님뿐만 아니라 그 해군 자체적으로도 전력을 평가하기를 예. 항공모함으로 중국을 이기긴 어렵다라고 분명히 판단하고 있지 않을까요? 그거는 항공모함으로 싸우는 것은 20세기 전력이다. 판단하고 있겠죠. 예, 판단하고 있으니까 오히려 이 만약에 대만이 독립 선언을 할 경우 그냥 지켜만 볼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그거를 뭐 못하게 뭐 우리 대만 걸로 독립선언 못하게 하겠죠 그런 거를. 독립 선언을 자체를 못하게 한다. 예, 대만이 뭐 자기가 뭐 이렇게 이거 얼마나 주권을 가지고 있겠어요. 네. 그런 상황에서 이제 미국이 그 모든 걸 주는 걸 가지고 살아가는데 네. 그런데 아시아에서는 어쨌든 전쟁을 일으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지정학 자체가 다르고 네. 아시아는 다 비즈니스거든요. 비즈니스 서로 하겠다는 건데 그렇죠. 지금 미국이 와서 약간 패권을 휘두르고는 있죠. 그리고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완전히 미국에 어찌 보면 정복당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직까지도 2차 대전 이후에 그 정복군으로서 뭐 관리하죠. 그 이름은 동맹 관리라 그래요. 미국에서 네. 얼라이언스 매니지먼트라 그러는데 사실은 정복군으로서 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이 움직일 수 있는 폭은 적은데 이제 약간 요즘 이제 일본의 문제가 미국하고 맞물리면서 채권 문제도 있고 금리 문제도 있고 이러면서 이제 일본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당하니까 일본이 네. 거의 마지막으로 미국한테 좀 대들기 시작하고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네. 정확한 모습은 이제 지켜봐야 알지만은 네. 그대로 보면은 이제 이때까지 80년 동안 없었던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시아에서는 이제 하기가 힘들 겁니다. 아마 그래서 그냥 허풍으로 이렇게 하고 있을 가능성이 되게 많아요. 말씀 감사합니다. 교수님께서 이렇게 진단을 해주셨듯이 이제 미국과 또 중국과 러시아와 또 유럽 간의 이 전쟁의 양상이 산식이 굉장히 복잡하긴 한데 이제 어느 정도 전황을 좀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